자세한 그 말제 도 교수님 말제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 보육 자체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라서 사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거의 정치권 대부분에서 지금 우상 보육을 하겠다는 시점에서 이걸 뭐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지만, 그러나 토론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상 보육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기초적인 수준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먼저 사실 아까 그 가족 해체 현상을 말씀하셨는데, 이게 가족 해체 때문에 무상 보육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인과관계가 바뀌었는지도 모른다. 무슨 말씀이냐면, 사실 그 국가가 그 가족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보육도 책임을 져주고, 아이가 기르고, 그 다음 나중에 노후도 이렇게 책임을 져주고,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잘 낳아서 잘 기른다는 것은 정성과 저는 어머니 날 그 노래 가사에 있듯이 그 지치는 수고를 다 하면서 이렇게 크는 거고,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간 유대가 잘 유지되고 그 든든해질 수 있을까? 사실 뭐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내서 길러준 거고, 또 노후도 내가 자식이 힘들게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가가 책임을 져줄 거고 나이고, 그런 상황에서 실은 그런 복지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 부모가 죽었는데도 몇 개월 동안 그 자식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런 그 시스템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은 가족이 가장 좋은 사회복지사다. 가족이. 그래서 아까 도 교수님 그 유럽 쪽에 모성주의 말씀하시면서, 그러니까 가족이 0~2세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키우는 걸 좀 장려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 부분이.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가족의 유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하고, 특히 뭐 맞벌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유모국가라고 부르는데, 내니 스테이트라고 해서 국가가 유모 역할까지 다 해주는 그런 국가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은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 이기주의, 자기 자신만 챙기고 그런 그 바탕이 한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기 때문에 낳자 말자 그냥 부모가 누군지 혹은 또 자식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게 놔두고 다 데려가서 키우는 그런 이상한 세계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,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다면 이런 식의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가 애를 낳고 키운 데까지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저출산 무슨 고령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저출산이든 뭐든 사람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냐, 그게 중요한 거니까.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무상 보육이라든가 이런 확대가 가족들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가족 책임감이랄까 이런 걸 완화시키는 기제가 될 위험이 있는 것 같다는 인식할 필요가 있고, 그런 걸 첫 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보육,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육 시장, 보육 서비스의 문제인데요. 일단은 어떤 시장이든 간에 지금 이제 0~2세 무상 보육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제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수요, 그런 보조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조를 통한 수요의 창출입니다. 없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창출된다는 이야기고,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
예컨대 이게 이제 보육 서비스는 정치 상품으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란 특히 어릴 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한 좌절감을 겪기 쉽기 때문에 그걸 정치 상품화하면 어쩌면 아까 뭐 다양한 서비스 때로는 더 안전한 서비스 이런 걸 보육이라 하더라고요. 더 이제 제대로 된 말하자면 그 시설들을 갖춘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좀 좋은 시설들이 차별적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예를 들면 심지어 무슨 자율형 고등학교나 뭐 다른 고등학교 논의가 있을 때 뭐 귀족학교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이런 반응이 그 비슷하게 아마도 보육시장도 이게 점점 정치적인 어떤 상품으로 등장을 할수록 정치적인 어떤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대상이 될수록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여러 명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비용 통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정부는 약속은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오는데 차별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은 공급하는 측에 대한 다양한 규제 이건 어디를 자기가 합쳐야 된다 얼마를 받을 수 없다 뭐를 어떻게 하라 다양한 규제 압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쪽에서의 발달도 사실은 굉장히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감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건강보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뭐 약값을 강제로 내려라든가 혹은 어떻게 하든가 혹은 어떤 표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갖고 이거 이상을 하는 거는 과잉 진료라고 부르듯이 아마 그 비슷한 규제들이 아마 그 어린이집이든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정부가 이걸 갖다 전체 재정을 감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원론적인 대안은 결국은 그 서비스를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잘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려운 우리가 공정성의 개념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게 우리가 가진 감정에 잘 공정하다는 감정이 잘 안 맞은 걸 채택을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건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는 그걸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현재 한나라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어디든 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가 혼자 그런 걸 좁힌 게 좋겠다 떠들어나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대답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도 교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우처입니다. 바우처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됐다고 해서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과 공급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반응을 잘 할 수 있고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그 소비자들의 필요를 가장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적응을 해가도록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영어학원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영어학원 그 가운데는 학교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. 거의 기업화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정부에서 일정한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하라. 그걸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품질도 소비자를 만족하는 게 된 게 아니거든요. 자기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그 중에 성공한 것들이 그렇게 기업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은 보육시장에서도
그런 말하자면 성공한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만한 곳이라고 생각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로 그게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.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까 도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0세에서 2세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을 적게 받고 차라리 보내는 게 나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설은 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급팽창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몇 달간 기다려야 뭐 어디 배정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자기 아이를 보낼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하더라도 스스로 왜곡된 선택,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필요와 다른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인 구조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비용, 아까 이미 도 교수님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아까 조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. 결국은 공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도 사람에 따라 조부모 같으면 훨씬 더 그 아이에 대해서 참으면서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보다는. 그런 식으로 공급도 가장 비용이 적게 조부모인 경우에 자기 친손자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서 다른 사람이 더 참을 유인이 있으니까 얘가 뭐라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걸 잘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그와 동시에 선택을 소비자들이 그걸 뭐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붙이든 집에서 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하든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 해서 결국 보육 어린이집이라는 이런 곳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할수록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실패하면 어떤 면에서 좀 더 규모를 줄이든 뭐 퇴출되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아까 저기 말하자면 유능하게 잘한 사람들은 아까 보육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각 자격이 좀 갖고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아마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가치입니다. 결국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. 신일철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사례인데 뭐냐면 아들이 신용불량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신용불량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침에 신문 배달 같이 나갔대요. 매일.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정성이고 그런 거지. 그런 거 없이 공짜로 그냥 애 잘 크겠지. 정부가 돈 제정해가지고 그런 시대의 정신 상태로 이게 가면 글쎄요 그게 정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정성을 쏟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. 이런 우상교육 보육의 확대는 첫 번째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만약 그게 어쩔 수 없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 공급자들이 또 소비자들의 필요를 잘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뭔가 해줄수록 부모 입장에서는 더 믿게 하고 싶다. 믿는 데 투자를 해야죠. 그런 쪽으로 하는 예를 들면 뭐 CCTV라고 달아가지고 부모가 직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정부가 규격화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이 더 들어가서 부모를 더 안심시키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인 구조에 맞게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쪽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